책 한 권이 당신의 성공을 앞당긴다. 성공 지도는 바로 책 속에 있다. 북세미나닷컴 이동우 대표가 말하는 성공을 부르는 독서 전략.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책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는 글로벌리스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거듭나는 힘. 책 속엔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 자기개발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책을 읽으면 성공의 길이 열린다. 지금부터 미래를 위해 독서에 투자하라. 성공을 부르는 독서 전략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세미나닷컴 이동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공을 부르는 독서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책 잘 안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는데 여러분은 책 잘 안 읽으시죠? 네.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자신이 있어야 되는 답변은 아닌데 저는 한 달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동우 자신 한번 소개해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한 달에 책 40권 읽고요. 철인 3종 경기를 하고요. 마라톤 여러 번 뛰어봤습니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기 전에 마라톤 한 2번 뛰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이걸 뛸까. 5시간이 좀 넘게 들어왔는데 30km까지는 한 2시간 반 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12km를 가는데 2시간 반 이상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건 저는 초등학교 때 심장병이었고 운동을 시작한 지 한 17년, 한 19년 이 정도 만에 저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의 금메달은 아니지만 이 금메달 저는 2개 땄습니다. 이렇게. 도전해서 안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도 마찬가지겠죠. 성공도 단순간에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진정으로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해서 성공을 얻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바로 오늘 그 주제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해가 지난 책들도 있고 얼마 전에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한 150명 또는 200명 정도가 앉아 계시면 이 학생들에게 좀 질문합니다. 한 달에 책을 어떤 걸 몇 권을 읽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책을 잘 읽지 않는다. 그러면 취업생들은 좀 다르겠지. 대학교 4학년들은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대학교 4학년들, 취업생들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지? 또는 경제경영서를 몇 권 읽나요? 라고 물어보면 150명 또는 200명 중에서 한 3명, 4명 정도가 손을 듭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기업에 가서도 사실은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기업들이 요즘에 지식경영 또는 독서경영을 하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몇 권이나 읽을까? 라는 얘기를 회사에 가서 물어보면 역시 회사도 비슷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연수원에 가서 신입사원들을 제가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000명 중에서 50명이 뽑혔습니다. 와, 이거 굉장한 경쟁률이죠? 공을 도대체 몇 개나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통과한 분들에게 저는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00명 중에서 50명으로 뽑혔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박수를 쳐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경제 활동, 또 회사 생활, 또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울 거다. 지금 들어온 것보다, 입사를 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시절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다. 두 번째로 좀 더 암울한 것은 여러분들보다 더 이후에 들어오는 1년 이후, 2년 이후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은 아마 더 고생 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과거 3, 40년 전에 신입사원을 경험한 분들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 그때 우리 이 부모님 세대 분들은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임원으로 계신 분들도 계세요. 한 30년 이상 한 직장에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면서 나는 30년 다녀서 이 회사에 임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면 이런 강연장을 찾아서 책을 듣고 저자를 만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소수겠죠. 예전에 우리는 사실 개근상을 타면 회사 생활을 할 때 또 인생을 살 때 큰 도움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개근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저한테 개근상을 당신 탔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개근상 과거에 타신 전력을 가지고 지금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고 계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근상을 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뭐가 기다리나요? 대학 입학이 기다리죠. 대학 입학을 하면 다 된 줄 압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특목고가 생기고 뭐 특수중학교, 국제중학교가 생긴다고 하죠. 어저께 TV에서도 요즘 TV에서는 굉장히 그런 거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학을 입학하면 모두 인생에서 다 얻는 줄 압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하면 뭐가 있습니까? 취업이 있습니다. 취업하면 또 다인가요? 취업하고 나면 그 안에서 또 승진을 하고 전직을 해야 되잖아요. 승진하고 전직한다고 또 인생이 다 해결되지 않죠.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30대들에게는 만원이라고 하는 그 풍토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만원의 시대가 왜 있을까요? 그것을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30대 초반이 돼서야 그 사춘기를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30대 초반이 돼야 사회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너 이제 직장 다니지? 이제 사회에 발 디뎌놔도 되겠네. 라고 하면 이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갈등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무엇하기 때문인가요? 다 성공하기 때문에, 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 경쟁력이 무엇일까요? 남들하고 교육 수준도 다 비슷하고요. 또 키도 비슷하고 말할 줄 아는 언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과연 그럼 뭐에서 찾을 것이냐라는 거죠. 남들과 다른 나의 경쟁력. 만약에 우리 자녀가 또 내 친구가 우리 동생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어. 그럼 이 사람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쌓아야 되는 그 공부, 앞으로 경쟁력, 그걸 뭘 쌓을 거냐는 거죠. 옛날에는 한 2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또 한 30년, 20년 쉬는 게 예전엔 공식이었는데요. 지금은 30년 공부하고 10년 일하고 또 나머지 40년을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바꿔서 최근 유행하는 직업 가진 그룹들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걱정해 보기 위해서. 자, 의사 면허가 지금 몇만 번쯤 왔을까요? 의사 면허가. 제가 추정하기로 한 8만 5천 번에서 9만 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8만 5천 번에서 9만 번인데 매년 5천 명씩 늘어납니다. 그렇죠? 외국에서는요. 의대를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의대 가면 학비 다 대주잖아요. 그런 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10년쯤 후에는 의사 면허가 12만 번이 아마 넘어갈 겁니다. 지금도 의사가 포화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그 의학 박사로 유명한 그 의학 전문 칼럼니스트죠. 홍해걸 박사가 지금 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의대를 간다고 하면 나는 의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인류를 내가 내 손으로 이 슈바이처 같은 그런 믿음으로 질병을 고치는 정신이 없는 한 의대는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30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30대는 또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이대가 어딜까요? 30대겠죠. 요게 떠 있으니까 30대라고 하신 건가요? 우선 31살부터 35까지의 나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총 425만 명쯤 됩니다. 작년 통계치니까 아마 올해도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36부터 40의 나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423만 명쯤 됩니다. 이것을 10년 단위로 자르든 간에 또는 5년 단위로 자르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1위 또 2위입니다. 출산율은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년 후에는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대가 어딜까요? 40대겠죠. 그러면 그 10년 더 뒤에는 어딜까요? 50대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구조는 보통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는 대리보다 부장이 더 적은 이유인 거죠. 그렇죠? 사장은 한 명뿐이잖아요. 부장은 여러 명이겠지만 대리는 수백 명입니다. 이게 보통 회사 구조죠. 근데 10년 뒤에 이 30대들은 부장으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펴낸 책 중에 한국인에 대한 얘기를 여러 연구원들이 펴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2017년 또는 18년, 19년 뭐 상징적으로 뭐 연도에는 크게 차이는 없을 수는 있지만 대략 그 정도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IMF 시대의 그 구조조정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폭탄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앞으로 한 10년쯤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무원은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가보면 저도 사실 대학교 때는 고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에는 낙방을 했습니다만은 열심히 했습니다. 워낙에 머리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 보면 뭐 준비합니까? 고시 준비하죠.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죠. 대기업 입사 시험 준비하죠. 그거 말고 또 의대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또 뭐 있나요? 회계사. 또 그렇죠. 다 대부분 사자 돌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영원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의 어느 나라, 어느 도시는 이미 도시의 운영 시스템을 전부 다 사기업에게 다 던졌습니다. 왜겠습니까? 비용 때문이겠죠.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겠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외국에 있는 공간들은 전부 다 어느 모 기업의 주재원들로 다 바꿔봅시다라는 제안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는 한번 그런 것 같다 한번 응용해보자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뭘 얘기합니까? 큰 정부를 작은 정부로 만들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계속 줄어들겠죠. 공무원도 아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예로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버스의 차장들은 이미 직업이 없어졌거든요. 앞으로 새로 생겨날 직업들이 얼마나 많고 없어질 직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수백 명이 돌렸던 공장들이 지금은 단 10명 이하가 시스템으로 다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한번 교사는 안정적이냐 한번 질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미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엔에서 미래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에 보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는 조만간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 그중에 뭐 정말 이럴까라고 의문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의 프랑스어는 없어집니다. 과연 없어질까? 물음표로 달아볼 수 있겠지만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한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교사나 공무원이나 의사는 최고의 신랑감 또는 최고의 신부감이었습니다. 근데 최고의 신부감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교사에서 공무원으로 바뀌었던데요. 그렇죠.
이런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읽을 수 있는 건 책을 읽어서 읽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은 바로 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슈퍼급 리더들은 전부 다 책을 읽는다라고 한다는데, 이 슈퍼급 리더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전남대학교 이무석 교수 같은 분은 우리나라 신경정신과의 유명한 분이죠. 다 책을 쓴 분들입니다. 대한투자증권의 김영희 부사장이 있고, 많이 아시죠? 뭐 CF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노디자인의 김영세 대표입니다. 또 월드비전의 한비아 팀장이 있죠. 이런 분들 아마 많이 이야기도 들어보셨고 할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진은 엘빈 도플러인데 요 옆에 저입니다. 요거는. 예. 이런 분들이 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투자자들은 하루에 일과의 30% 이상을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이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이 주식 동향, 뭐 전 세계의 동향을 찾아봐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책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는 곧 상상력의 한계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또는 동생이 또는 나 자신이 나는 미래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나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MBA를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MBA 가시는 분들이 꼭 보는 책이죠. 근데 MBA 간다고 다 답인가요? 그렇게 가서 자기 개발이 잘 되시는 분도 있고 또 포지셔닝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에게는 MBA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찾으려면 책을 읽어야죠.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본인이 MBA 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명한 투자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쉬어본 날이 딱 3일입니다. 뭐 크리스마스, 일요일 뭐 다 포함해서요. 3일밖에 못 쉬었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었을까요? 120시간이었습니다. 이야, 엄청나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MBA 졸업했죠. 중국어 잘하죠. 일어 잘하죠. 영어 잘하죠. 비즈니스 감각 뛰어나죠. 그런데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한국에 와서 지금 대학생들의 취업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가장 저렴한 자기 개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안철수 대표를 만나고 우리가 무슨 수로 김영세 대표를 만나겠습니까? 사실 책 한 권을 쓰려면 한 보통 20년 정도의 경험치가 있어야 책을 한 권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치를 우리는 단돈 10,000원 또는 20,000원에 그냥 사는 거잖아요. 서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한번 좀 들어봤으니 그렇다면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에 지금 2008년이니까 2005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2005년에 문학책, 뭐 역사책, 이런 철학책 다 말고 우리가 생존과 관련해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 혁신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블루오션이라고. 기억하시죠? 블루오션 나왔을 때 정말 모든 신문사에서 전 국민 블루오션 뭐 전략 찾기 뭐 이런 것도 운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블루오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이 혁신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텐슨 교수나 프랄라드 교수의 책들. 이름이 생소하죠. 생소한데 외국에서는 20년 전에 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경영학에 아인슈타인이 나타났다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 학생들이 20년이 지난 지금의 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교수들이 혁신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요즘에는 혁신 책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게 제가 봐도 그때 당시에 모든 내용들이 사실 거기다 정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06년으로 가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2006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제학으로 돌아가자. 혁신이고 뭐고 여러 가지 기술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경제학이 중심인 것 같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업의 사장들이 정말 고민이 될 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될 때 들춰보는 책이 경제학 원론. 우리 대학교 때 이렇게 두꺼운 거 재미없이 막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왜 보나 뭐 그러면서 우리 대학 공부했잖아요. 근데 사장들은 그거 꺼내서 봐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재테크 책들이 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테크 책이 1년에 몇 권이나 나오냐면 한 10,000여 권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죠? 근데 우리 그중에 몇 권 보고 있나요? 잘 안 보죠, 하지만. 그렇죠? 10,000권이라는 숫자로 놀라셨으니까 또 한 번 놀라실 숫자를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팔릴 수 있는 책의 종수가 몇 권일까요? 제가 어느 그 출판 유통 서점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350만 권이랍니다. 와, 350만 권. 자, 2007년엔 그랬고요. 2008년으로 넘어오게 되면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책들이 이 국제화 전략이죠.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그 히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심리학이 또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인간의 행동, 인간을 다루고 인간에 관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민규 박사가 썼던 책이나 아까 이무석 교수 얼굴 보셨는데 이무석 교수의 책이나 다들 그렇게 유명한 책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때 이 책 한 권 읽으면 글로벌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계는 평평하다. 이 세계는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한 그 다음에 세계는 평평하다라고 주장한 토마스 프리드먼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요. 119와 911의 차이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911은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날입니다. 119는 뭔가요?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묘하죠? 근데 둘 다 세계화를 촉발시킨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 책 한 권으로 세계화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세계가 어떻다? 너무 복잡하다. 책 한 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토마스 프리드먼이 좋은 개념을 사실 우리한테 가르쳐줬습니다. 세계화 3.0이라고. 세계화 1.0은 뭐였냐면 국가가 국가를 침범했던 시기입니다. 뭐 대영 제국이 뭐 스페인이 이렇게 뭐 바다를 건너서 제국을 만들던 시기입니다. 세계화 2.0은 뭔가요? 다국적 기업이 나오던 시대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시작했습니다. 이게 세계화 2.0입니다. 사실 국경을 허물기 시작한 거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메일 다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죠. 근데 우리나라 모 대기업에서 직원들한테 이메일 쫙 보내면 전 세계 주지사들한테 다 날아가죠. 굉장히 넓은 땅에 지배력이 미치는 거잖아요. 국경이 없는 거죠. 이메일이 국경 타고 넘어가나요? 아니죠. 그냥 이메일은 이메일이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이 나라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겼나요? 국가도 서비스라는 제목이 생겼죠. 국가의 개념이 더 이상 예전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게 훨씬 더 법인세를 낮춰주고 인건비가 싸다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옵쇼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경제학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옵쇼링이 뭐냐면 미국의 델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인도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컴퓨터 사시겠다고요? 배송은 미국에서 하겠죠. 콜센터가 다 인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기업들도 콜센터를 중국이나 이런 데다 갖다 놨습니다. 좀 말이 어눌하고 그런 적 받아보시잖아요. 하지만 말은 통하거든요. 대신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인건비가 싸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나가기 시작.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예를 들면 복잡한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국적 기업, 요즘에는 초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국적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영어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준비해오던 모든 것들이 아마 지표가 바뀔 수 있겠죠. 옛날엔 대학에 들어가면, 국제중학교에 들어가면 다인 줄 알았는데 특목고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그래 스카이 대학 다 들어갔어. 오케이. 내 아들 인생 땡. 오케이. 오케이야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초급 기업에 들어가려면 내가 뭔가 전 세계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홍콩에 가보면 조그마한 어린이들은 중국말 그리고 영어를 똑같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어떻게 싸우게 할 겁니까? 그렇죠? 토마스 프리드먼이 그 책을 쓰면서 자기 딸에게 강조했던 거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옛날에는 자기 딸에게 너 밥 안 먹니? 왜 밥 안 먹니? 너가 밥 안 먹을 때 인도 애들은 굶어 죽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바뀌었어요. 너 공부 안 하면 인도 애들이 너 잡을 뺏어간다. 공부해라. 그래서 그 책은 굉장히 미국적으로 인도와 중국이 밀려오는데 우리나라는 그 미국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 걱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몇만 달러 넘었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동안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는 10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두바이라는 나라는 또 어떤가요? 두바이라는 그 도시는 어떤가요? 거기는 그 두바이를 짓기 위해서 40년 걸렸잖아요. 그 지도자의 의지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무역항 만들자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인구가 뭐 몇십만도 안 되는데 그런 항구를 져서 뭐 하냐.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항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아시아는 또 어떤가요? 중앙아시아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걸 언제 찾았다고요? 중동 전쟁 때. 각국이 원유 수급이 불안하니까 우리 그러면 원유를 어디서 얻지? 라고 그래서 찾은 대안이 중앙아시아입니다. 근데 중앙아시아 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옛날에는 지하 핵실험을 하던 곳입니다. 핵실험 어디서 하겠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땅에서 하겠죠. 거기서 해도 아무런 얘기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하겠죠. 자신 있는 곳에 가서. 근데 그 나라가 이렇게 구소련 다 해체해놓고 땅을 파보니까 막 땅 팔 때마다 이 원유가 쏟아지네. 엄청납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원유는요, 중동보다 더 많다는 얘기도 지금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송유 라인 설치해갖고 송유관 설치해서 밖으로 빼야겠죠. 바다 밖으로 빼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건설을 많이 하겠죠. 또 많이 돈을 짓겠죠. 돈을 투자해서 도시를 짓고 플랜트 산업을 하고 하겠죠.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5.1달러를 보니까 컨설팅 회사를 불렀습니다. 야, 우리 이 돈 가지고 뭐 하면 돼? 이제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돈 줄게. 보고서 좀 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플랜트 산업 하십시오라는 게 제 일환이었어요. 예전에 원유를 그냥 배에다 담아갖고 팔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석유공업단지 과학단지 와가지고 플랜트 산업 거기에서 다 정제해가지고 뭐 경유로 등유로 이렇게 팔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걔네들은 이제 다 나눠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국제화가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화라는 거예요. 세계화가 3.0이 됐으면 개인화도 3.0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아주 빨리. 정말 빠르게. 이 개인화라는 건 사실은 그 세계화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더 지나서 개인화는 우리에게는 인터넷이 낳은 우울한 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 사태가 있었을 때 인터넷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령을 내렸을까요? 전화로 토청되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문자 메시지, 이 채팅 이런 걸로 했겠죠. 인터넷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인터넷이 낳은 어두운 면이겠죠. 밝은 면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화하고 또 생겨나는 그 일들이 뭡니까? 대한민국 인구 분포의 변화죠. 30대 거센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 제가 30대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대학교에서는 20대는 저희는 20대 초반이니까 괜찮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10년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어땠습니까? 역시 망가졌습니다.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밀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이거 완전 복구하는데 10년, 2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수산업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긴 하지만 정말 땅속 깊은 모래 깊은 곳까지는 아직 깨끗하지가 않을 겁니다. 후유증이 남죠. 그렇죠? 30대가 무너지면 20대도 무너지고 10대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지금은 대기업에서 입사 제도로 바꾸면 대학의 교육이 바뀌고 대학의 교육이 바뀌면 고등학교 교육이 바뀌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중학교까지 바뀌려고 그래요. 이제 뭐 국제중학교 가려면 2,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더 이상 국가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 서울에서도 보면 뭐 하이서울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대한 이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뭐 로고도 만들고 뭐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만 시작한 게 아니라 외국을 한번 돌이켜보면 프랑스라는 이름보다 우리는 파리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아닌가요? 미국보다 뉴욕, I love, 하트, 뉴욕이라고 되어 있는 그 티셔츠 한 장이 사실은 더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도시화가 이제는 국가의 브랜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사람은 도시형 인간이잖아요. 도시 없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생산 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도 예전에 국가가 아닌 거고 국가도 이제는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에게 제공을 하고 기업은 국경을 무너뜨려서 전 세계로 흩어나가고 있는데 야, 우리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게 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하고 가야 되느냐. 답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산업혁명을 일으켜온 이 옵쇼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IT,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뭐든지 다 지역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만 되면.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산호제 그쪽에서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 막 하다가 해가 졌어요. 그러면 그거 다 정저장해 놓고 이 해가 돌아서 인도에서 뜨면 인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 프로그래밍 하고 한다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남들도 자겠지. 나처럼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놀겠지. 이게 아닌 거죠. 여행의 개념도 과거에는 허락받고 갔지만 이제는 여행을 허락받고 간다는 개념조차가 이상한 세대가 됐죠. 어느 나라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바다에 빠졌어요. 어느 뭐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전투기를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이런 어떤 그 비행단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는 전투기 조종사 구하는 비행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동안 아무도 안 찾았는데 그걸 누가 구했냐면 쭈꾸미 잡던 어부가. 저기 뭔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가네. 가보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있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80억 든다. 국가 재산이죠.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미래는 내가 결정해야 된다. 국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어떤 걸 배웁니까? 고등학교에서 어떤 걸 배웁니까? 대학에 가는 게 인생의 제1목표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한번 강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다 자요. 그리고 다 관심 없어요.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돼?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그거 끝내고 나서 나 책 읽을게. 그건 안 바쁠 때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번도 안 바빴던 적이,
안 바쁘셨던 적이 있나요? 아니죠. 계속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열쇠가 뭐라고요? 독서. 근데 이 독서도 한번 우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들이 어느 책을 사서 이 책은 우리 직원들에게 다 읽혀야 돼 하고서 뭐 수천 권을 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이게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독서의 문화는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 사실은 좋은 책을 선정할 수 있고 고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보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되나요? 다 묻습니다. 저는 일단 읽고 싶은 책을 읽으십시오라고는 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먹어봐야 난 이 음식이 맛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어서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테두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는 아닐까. 전 세계 코드가 뭐 영어로 돼 있는 코드도 있고 뭐 전 세계 코드가 어쨌든 완전히 무한 경쟁 시대로 다 돌아섰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은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의사 변호사 하면 끝인가? 만약 의사 변호사가 한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가 외국에서 들어올 테고 법률 서비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교사가 꿈이었는데 그럼 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글로벌 이 안에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물안 개구리에 있으면서 이 우물안 나는 여기가 제일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내가 전 세계 우물을 다 다녀봤더니 이 우물이 제일 좋아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건 굉장히 다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지금 얼마 전에 올림픽을 중국에서 성황리에 마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고 뭐 부산항도 크게 만들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됐느냐의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중국의 물동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몰랐다는 거죠, 사실. 그걸 왜 몰랐을까요? 중국이 뜬다는 건 다 알았는데. 왜 그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책을 안 읽었을까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슬라이드가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개근상을 타고 또 대학 입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렇죠? 또 승진하고 전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마지막에 성공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직장의 변화가 있죠. 직업의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없어지는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다 정제된 원유들만 들어온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석유화학공업 회사에 입사했다고 좋아하기에는 이르겠죠.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미래에 건설 경기가 대한민국에선 땅 아래로 추락을 한다면 건설회사에 입사했다고 난 30년 후에 이 회사 임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방송의 개념이 바뀌고 1인 미디어가 또 매스미디어가 마이크로미디어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있다면 방송을 선택할 때도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육의 변화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아이를 더 이상 학원 다니면서 뭐 수학 너 이거 못 푸니? 라고 닥달하는 것보다 정말 유명한 미국에서 성공한 또는 중국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책 한 권 딱 지어주면서 너는 너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집값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집값이 왜 변하냐?
미국에만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1990년 초반인가요? 그때 일본에서 나왔던 책이 있어요. 일본에서 부동산이 최고야라는 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 벌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연도에 폭락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990년대 일본의 불황입니다. 한 열 토막 났잖아요. 아파트 값이 열 토막 나기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라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집값의 변화가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뭘 읽을 수 있다? 생존 전략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아까는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근상부터 쭉 타는 거. 이거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인 거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거죠.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이 모든 게 작은 차에서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그 작은 거에서 이 행복과 성공이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틀의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 다른 은유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수사반장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수사반장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요즘에는 미국이 수사반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CSI잖아요. 소위 말해 미드, 미국 드라마라고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수사반장에다가 과학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갖다 대놓은 거예요. 그 프리즘을. 그렇죠? 어느 음식점에 가보니까 바로 이렇게 벽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라면집이에요. 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회사에 갔더니 벽이 대나무로 만들어서. 이거 신기합니다. 이 사진 제가 찍었거든요.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주는 시사점이 뭐죠? 남들과 앞서려면 남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순간, 이 강연을 듣는 순간 서점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느냐, 또 경제를 왜 알아야 되느냐, 국제화가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 제가 하는 것보다 책에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볼 때는 그런 책을 모르고서는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뿌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초점이 안 보이죠. 그런다고 그런 거를 가만히 내두면 안 됩니다. 정말 고민해보고 내가 답을 찾아보고 책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스타디와 리서치라는 단어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다시 리서치 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요. 그렇죠? 누구나 성공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MBA 가는 사람들은, 저도 사실 MBA를 가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MBA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된장이거든요. 그냥 된장꼬치. 그러니까 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성공 전략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책을 읽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책을 한 6,000권 모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4,000, 한 700권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는 한 15,000권의 책이 있어요. 그거 보려면 날 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건, 우리는 전부 다 각자 이 영웅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슈퍼히어로가 되라고 강요하지 맙시다. 애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전 여쭤봅니다. 자녀는 뭐 시키실 건가요? 그러면 지 좋아하는 거 시켜야죠 라고 얘기하세요.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좋아하는 일 하고 계세요? 아니죠. 그럼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미래를 찾겠어요? 정말 많이 배운 우리도 내가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만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사실은. 하다 보면 뭐 로또 맞고 뭐 좋은 일도 생기겠지. 내가 사놓은 아파트도 좀 값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혹독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실 겁니까? 그렇죠? 이거를 딱 열어보면 답이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냐는. 근데 저는 과감하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좌표를 찾아가주는 이런 내비게이션은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 선생님도, 대학 교수도, 우리 사장도, 심지어 우리 부모도, 내 형, 내 오빠,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자녀분들에게 또 본인 스스로가 친구분들에게, 후배들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책 읽어라.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죠? 그 책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는 좌표,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정말 이 시대 슈퍼급 리더들이 쓰는 것이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고민했던 것이 인류가 옛날에도 로마 시대에도 설득력이 가장 중요한 황제의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도 설득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영업사원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인간 사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전략도 똑같이 인간의 지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책인 거죠. 책을 읽어야 되는 충분한 설명이 좀 됐나요? 여러분 자녀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본인 스스로 꼭 책을 읽으시는데 베스트셀러를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베스트셀러일 겁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다 좋은 책은 아니라는 것 꼭 인지하시고 서점에 가셔서 꼭 보고 싶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